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새로운 걱정은 미국입니다. 미국 내 전염병 통제 전담기구인 연방공중보건국의 책임자가 미국은 이탈리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잘만 한다면 미국이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고 한국이 될 희망도 여전히 남아는 있다고 말해 우리의 방역 대응이 모범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막아내면 세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가 있는 저녁,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순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100여 개 교회에 대해 현장 예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경기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에 비해 다른 국가의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이동 금지령과 국경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해외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 공천 쿠데타, 한선교의 배신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위원장 염동열 의원으로부터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용 언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후배 기자들을 향해 원로 언론인이 일침을 도왔습니다. 검찰에 빌붙으니 그리 좋으냐는 선배 기자의 쓴소리와 언론의 무관심,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세 번째 개학 연기입니다. 아직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4월 6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차 연기 때는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췄고 2차 연기 때는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늦췄습니다. 이번 3차 발표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됨에 따라 새학기 시작은 5주 늦춰지게 됐습니다. 어린이집도 휴원을 4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부는 존중합니다. 이처럼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하면서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이 전면 조정됩니다. 학교들은 2주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 일수를 열흘 줄여야 합니다. 수업 일수가 줄어든 만큼 수업 시수, 이수 단위 감축도 허용됩니다. 당장 중고등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하거나 아예 생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방학은 2주 정도로 짧아지게 됩니다. 수능 등 대학 입시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됩니다.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 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휴업의 장기화로 수업 결손은 물론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 연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약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4월로 개학을 연기한 걸까요? 그건 강력한 전파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전파력입니다. 특히 감염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 보니 확산이 빨랐습니다. 이런 탓에 방역 당국은 막힌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집단 감염 경로 차단에 방점을 둔 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의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는 발병률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높은 전염력, 대부분 경증의 초기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드리는.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감염돼도 증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중증이나 사망에 이른 사례도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겁니다.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환자의 특성을 분석을 한 결과 이제까지 총 352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그리고 중증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전파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감염된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간 아이가 어른에게 옮기거나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접촉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집단 감염과 고위험군 전파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학교 문을 계속 닫아두는 조치로 한풀 꺾인 국내 코로나19 추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100여 곳에 이달 말까지 현장 예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조치보다는 교회 측의 온라인 예배 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을 우선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2, 3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는데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교회는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준대. 찬송가 소리 나잖아. 일요일날 찬송가 불러준대. 경기도 조사 결과 지난 15일 도내 전체 교회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곳은 40%인 2,600여 곳. 이 중 137개 교회는 감염 예방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집회 전면 금지와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 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한 부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 행사 강제 금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방 조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하는 방법, 조치 등이 논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교회에 대한 강제 조치를 놓고 경기도와 정부 입장이 달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100여 개 교회에 대해서 밀집 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 이성호 문화종목과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보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재명 지사가 교회 지도자들과 긴급하게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사님께서는 그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뜻을 전하셨고요. 예. 무엇보다도 집회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교계 측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전환이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부득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이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뭐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5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예. 이게 지켜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터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예. 이에 대해서도 교계 지도자들도 양해한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집회 예배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집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15일 일요일 날 점검도 하시는 걸로 제가 지켜봤는데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잘 지켜지든가요? 점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3월 15일 날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다시요.
6,578개 교회 중에서 60%는 이미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는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해주셨고요. 예. 집회 예배를 진행한 교회 2,635개도 전반적으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37개가 예방 수칙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서 안 왔는데 전반적으로 잘 지켜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교회가 6,000곳이 넘게 있는데 조사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는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총동원을 했고요. 시군 공무원들의 도움이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예. 3월 15일만 해도 저희가 시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에서 3,100명의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었고요.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좀 조사상의 한계도 있지만 1차적으로 시군에서는 한 4일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예. 전화로 사전 조사를 해주셨고요. 2차로 집회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를 3월 15일 날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네.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했고 뭐 방문 조사도 하면서 또 전화로 점검도 하면서 누누이 부탁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해야만 되는 계기는 뭐 어떤 결정적인 게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데요. 예. 최근에 그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헌법상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 제한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지자체가 종교 예배를 금지할 권한은 뭐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걸 이제 펴시는 겁니까?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예요. 예. 시도 지사도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이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계신데요. 예, 중요하죠, 종교의 자유가.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이지만 예.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떤 다른 종교와의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밀집 집회 제한 명령에도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럼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까? 네, 저희가 뭐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든지 고의성을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네.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회 자체 금지로 강화할 계획이고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비와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광역마다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도 국가적인 재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아마 생길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상생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나가길 저희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경기도보다는 조금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낼 건가 뭐 관심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상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뭐 서울시 상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부천, 성남의 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경기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젯밤 자정 기준으로 265명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26%에 해당하는 71명이 교회 집단 감염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이성호 문화종목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경기도 성남 은혜강교회, 부천 생명수교회, 그리고 수원의 생명샘교회 등등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현장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는지 강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성남시 은혜회관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고 부천 생명수교회와 수원 생명샘교회는 관련 감염자가 각각 1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종교 모임 자제를 거듭 권고하는데도 감염에 취약한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일단 현실적으로 자금 문제가 크다는 게 종교계의 설명입니다. 전국 교회 가운데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후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자립교회와 달리 이런 미자립 교회들은 헌금으로 건물 임차료를 내기도 버겁습니다. 결국 예배를 진행하면서 헌금을 받아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온라인 예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나 방송 장비 구매도 그림의 떡입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은혜회관 교회 김모 목사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대형 교회의 인프라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소형 교회일수록 열 감지기나 손 소독제조차 갖춰놓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은혜회관 교회의 경우 신도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릴 정도로 위생에 취약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회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하는 방법.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 건강과 감염 확산 방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하는 쪽으로 종교단체들이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주일로 여겨 거룩하게 지킨다는 주일 성수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도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종교사에서 주일 성수는 종교개혁 이후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교를 확립하면서부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1604년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캐논법 13조. 영국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도가 아닌 가톨릭과 비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고 취한 국가의 정치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지난해 3월입니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415년 만에 이 주일 성수의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의 일정을 각각의 현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지키는 것이 옳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가톨릭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면서도 또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톨릭 로마 교구하고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4월 3일까지 성당을 닫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당을 닫는 결정은 국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우리 교회의 책임감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연함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는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도 되니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교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숨지는 상황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뭔가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교회의 유연함과 포용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보다 오히려 사회가 더 성숙했으며 더 이성적이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가 모레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발지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 적용했던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발열 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향후 14일 동안 휴대전화 앱을 통해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입국 검역을 강화한 건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6명이나 발견된 데다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추정 사례는 모두 55명으로 유럽 27명, 중국 16명, 나머지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뭐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내국인은 당연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실은 위험성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입국 검역 강화에 필요한 군의관과 관호 인력, 행정 인력 등 7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임시 격리 시설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로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에 대해서는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로나19로 필리핀과 페루가 봉쇄되면서 현지의 우리 관광객과 교민들도 고립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이란과 이탈리아에는 정부나 한인회 차원에서 임시 항공편 투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까지 수도인 마닐라를 포함해 루손섬 전체를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 am placing the entire mainland of Luzon under quarantine until April. 외국인에게는 오는 19일까지 72시간 동안만 출국을 허용했는데 문제는 타고 나갈 비행기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적 항공사가 급히 마닐라발 항공기에 좌석을 늘렸지만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은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표가 하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 통행 금지가 실시가 됐거든요. 전혀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되고 지금 전 호텔이 다 클로즈 돼버려요. 내일부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페루에서도 우리 관광객 15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지 시간 자정부터 갑작스레 육로와 해상, 국내외 항공 등 모든 국경이 폐쇄돼 입국은 물론 출국까지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립된 미주와 다른 아시아 국가 여행객도 많아 각국 대사관이 페루 정부와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이란에는 교민 80여 명을 수송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세기가 준비 중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부의 전세기 지원은 중국 우한과 같이 출입국이 아예 통제된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아직 이란 외에 교민 철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하늘길도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한인회가 중심이 돼 임시 항공편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나라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국내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0 밑으로 떨어져서 두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세로 찾아가고 있다,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구 경북의 안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의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는 꾸준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었고요. 내일 2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요. 예, 유럽에서 지금 확진자가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5개 나라만 합쳐도 이미 5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8만 명 조금 넘게 확진이 됐는데 곧 중국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까지도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고 마치 초기에 그 후베이성 우한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나라들을 보면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또는 뭐 스위스, 영국까지 이 유럽의 방역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확 뚫린 걸까요? 일단은 경계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에서 우한시에 원인 미상의 폐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기 평가를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이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이 위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과정에서 또 확진 검사 체계가 느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진 검사를 가능해지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2, 3주 이상 늦거든요. 그 사이에 지역사회로 완전히 퍼져나가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초기에 이제 경계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방역망이 뚫렸다면 그 다음에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유럽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어떻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보다 그 공공병원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한 상태에서의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특히 감염력이 굉장히 센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신종플루 이후에도 메르스라는 이런 호흡기 전파 질환에 대한 경험을 최근에 가져서 이런 그 경계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유럽은 2009년에 신종플루 이후에는 딱히 그럴 그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좀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못지않게 미국도 이제 심각합니다. 아까 뭐 소디에서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러다가는 이탈리아꼴 된다. 뭐 이런 공중 방역 당국 책임자의 말도 있었는데 확진자 수가 지금 4,000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그 4,7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유럽만큼 가팔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뭐 미국의 이 의료 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그 큰 공룡 같이 아주 좀 이렇게 그 스피드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좀 느린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진 검사 체계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에서 확진 검사를 진행할 때 3개 주, 4개 주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진 검사가 느리게 구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대도시 중심의 지역사회 유행이 퍼져나갈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고 뭐 외식도 하지 말고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7월, 8월까지 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 시기를 언급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유행 양상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잡으면 11월 중부터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서 아주 고점, 그러니까 아주 절정기에 이르기 시작을 해서 그 절정기가 한 4주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미국에서의 유행이 이제 한 2, 3주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한 7주 내지 8주 정도의 그 절정기를 겪은 다음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그 강하기, 그러니까 소강 상태를 진행하다가 7, 8월에 끝나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미국의 여러 가지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한 방역 체계이긴 하지만 워낙 전파력이 강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충분히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첫 번째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나오나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백신 후보 물질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이것들이 유효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는 이번 유행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하하.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정작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국가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딘가요? 네, 두 개 지역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웃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지금까지 그 확진 검사 시행 건수가 13,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하는 숫자보다 못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어제만 해도 뭐 한 40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감염 유행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거기에 한 20배 정도의 그 지역사회 유행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저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열이 4일 이상 나거나 원인 미상의 폐렴이 되지 않는 한 검사를 진행 안 하다 보니까 경증 환자를 지금 다 놓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사회 유행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개발 국가 검사 자체가 안 되는 뭐 아프리카나 이 남아시아 지역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막상 우리 뭐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또 평가할 때 보면은 그 뭐 정확성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평가를 일본이 한단 말이죠. 그럼 일본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경증 환자, 무증상 감염 환자가 전체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갈수록 환자 수가 적어지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거든요. 이 꼭대기에 있는 중증 환자들만 검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지구촌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만은 특히 걱정은 이제 미국이었는데 사실은 저평가돼 있는 일본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제 저개발 국가들 위험하다는 말씀이군요.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백신 나올 때까지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겠군요. 예. 오늘 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또다시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내주는 등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전격 금리 인하가 먹힐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공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미 뉴욕 증시 폭락 소식과 함께 4% 넘게 하락하며 위태롭게 시작한 코스피. 반짝 반등한 뒤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다 2.47% 하락한 1672.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전보단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1700선마저 내주며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9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선 외국인들이 또다시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천억 원과 3,500억 원어치 매수에 나섰지만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져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를 유지하며 2% 오른 514.7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격 금리 인하 결정과 더불어 비상경제회의 개최와 추경합의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팬데믹 우려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이은 증시 폭락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243.5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금리를 내려서 그렇게 반전을 꽤 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고 세계 경기는 이렇게 되면 뭐 침체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편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주열하는 총재는 금리를 0%대로 내린 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금융시장이 맥을 못 추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실물 금융 부문의 복합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에 이어 추가로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금융안정기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차 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경기 보강 패키지에도 경제적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파격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1차 추경이 이제 뭐 경기 부양보다는 복지나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2차 추경이 들어간다면은 경기 부양, 뭐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논란인데요. 하지만 주요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자 보다 못한 원로 언론인이 후배 기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으로 현재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를 책임지고 있는 강기석 이사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가 맞다면 검찰 권력이 검사 가족의 사기극을 덮고 오히려 피해자를 핍박하는 데 총동원됐다는 이야기라며 이것이 언론들이 묵살할 만큼 사소한 이야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 해당 검사가 검찰의 수장 자리에 올라 있는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소한 맞나 틀리나에 대해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강 이사장은 권력에 영합한다는 어용에 빗대 검찰에 빌붙는다는 거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용 언론이 부끄럽다더니 거명 언론은 그리 좋은가라며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안기령 앵커가 전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기자, 윤 총장 장모에 관련된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죠. 그걸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 고모 씨와의 채무 관련 사건인데요. 윤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시공업체 대표 고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 씨는 방송을 통해서 당시 빚을 모두 갚았고 수사관도 여러 차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담당 검사가 재수사를 진행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수상함은 있었습니다. 복역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자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을 철회하라며 회유를 해서 결국 진정을 취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MBC 스트레이트는요, 해당 부장검사가 고 씨를 사무실로 직접 불러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 장모의 최 씨 관련 의혹은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건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과 관련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잔고 증명서 위조는요. 지난 2013년 최 씨가 장모죠. 부동산 업자와 경기 성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300억 원 규모의 허위 문서를 꾸민 건데요. 이 가짜 잔고 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해당 서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는데 최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 직책까지 맡았지만 혼자만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사망을 피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당시 최 씨와 같이 공동 이사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병원 운영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네, 뭔가 어떤 돈을 놓고 또는 뭐 부동산을 놓고 다투다가 서로 간에 이제 알력 갈등 같은 게 생겼는데 같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다 보면 꼭 유독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만 관련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 나갔다. 그럼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들이 사실 이미 그간의 국정감사나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는 됐습니다. 특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요. 최 씨가 법원 증인신문에서 사실상 위조를 시인하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당시에 그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녹취록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6년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 소송 중에 진행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인데요. 당시 이제 잔고증명서가 다 허위지요? 라는 이 질문에 최 씨가 예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사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선택적 기소 그리고 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예, 뭐 이제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현재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의정부지검 윤석열 장모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위조 잔고 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투자했다는 그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요. 20여 명의 관계자 중에 현재까지 한 3명을 불러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최 씨의 부동산 투자 동업자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말 이르면 내일까지도 최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것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위조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잔고증명서 발행 시점을 좀 보면요.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2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네, 뭐 수사를 상당히 서둘러야 할 텐데 뭐 네. 이러다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좀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수사에 대해서 진척이 없다면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이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노모 씨가 있는데 이 노 씨가 지난해 10월에 의정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뒤에 담당 검사만 3번이 바뀌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요. 윤 총장도 의정부지검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본인에게 보고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장관의 결정 하나하나가 당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염동열 의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의견 표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등과 배 한몸 정당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많은 인재를 영입을 했고 또 국민 감동 또 국민 참여 그리고 성공된 인재 영입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의원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안 됐다 덜 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재들이 전부 배제됐다 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인재를 영입한 사람을 한 20명 잡으면 당선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24명을 영입을 했는데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 후보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영입을 못 하셨지 않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1월 초서부터 영입을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영입 인사와 견주어서 우리 민주당에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또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서 혁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영입을 했고 또 그러한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감동도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경쟁력 있는 영입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대세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래한국당에서 저희 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경쟁력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좀 이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위성 정당을 새로 하나 만들어 버릴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아니면은 한선교 대표를 다 탄핵을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아니면 다른 당을 하나 위성 정당으로 데려올까 또는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그럼 자체 비례대표를 후보들을 공천을 해버릴까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와전된 얘기 같고요. 또 이것은 또 밥그릇 싸움도 아닙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정체성 그리고 인재 영입을 했던 여러 가지 방향 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 녹여내지 못했다. 또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 또 비례대표를 내겠다 하는 것은 좀 와전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애써 고르고 정말 국민들도 나름대로 박수를 보낸 그 인재들이 왜 떨어졌는가? 그러면 도대체 저 비례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면면히 비례한국당에서 하신 분들을 이제 분석도 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저희 당 통합당에 들어왔던 인재들이 경쟁력은 누구보다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울림을 줬고 또 감동을 줬고 또 국민과 약속을 통해서 검증된 인재들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인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촘촘하게 이런 설계와 또 통합당과의 연속성 또 이런 지속성이 되지 않고 단절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가 된 미래한국당의 이제 대표는 이제 한 의원이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공병호 위원장입니다. 입장을 갖다 잠깐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황교안 측이 원했다면은
공병호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실수라면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분이 보는 인재와 제가 보는 인재,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들 6인이 보는 인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봤다면 그건 착오야. 나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냥 소신껏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마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섬에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육지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공관위원장께서 독립적으로 자유스럽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예. 그걸 또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모당인 통합당과의 연계성, 지속성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영입했던 인재들에 대한 실질적 역차별은 없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공병호 위원장께서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당이 생각하는 이념과 정체성과 가치성은 예. 함께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독립된 정당이 아니다. 이것은 등과 배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떤 정권 창출이라든가 국민을 향한 예. 당의 새로운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뭐 그런 비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우리 공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독단 독선 또 독천이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들으셨던 대로 나는 뭐 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인선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통합당에서 저희들 인재를 추천하고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당과 한국당은 같은 선상에서 자매 정당이고 한 몸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공유하자는 그런 기본은 인식해야 되고 그러한 뜻에서 실질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독립되고 마치 통합당의 색깔을 지우려는 듯한 외면하고 무시한 듯한 것은 저는 그 공천이 바른 공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당을 연결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말씀인데 황교안 대표도 진짜 비례명단 대표 발표되기까지는 전혀 모르셨던 걸로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공유하면서 의논하고 협조해가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서로의 소통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눌러놨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하고서 눌러놨는데 다시 공천을 갖다 맡았던 위원회로 넘어가서 우리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돌려 보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당규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공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20여 명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잘못된 공천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재조정, 재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잘 안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바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어느 선까지 미래한국당한테 공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선거법 저촉이 이제 될 사안도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그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처음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전달하고 이 명단에서 누구누구를 우리가 선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사들의 경쟁력과 그분들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놓고 경쟁력을 따지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더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언제 만나실 계획이 잡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가끔 통화도 하고요. 또 내일 또 뵐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미래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한성규 대표나 또 우리 황교안 대표 또 최고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이런 갈등의 구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합당에 가는 길에 미래한국당의 역할이 다 이렇게 함께 융합이 돼서 더 큰 시너지를 통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해야 됐다고 하는 마음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연 위원장도 마찬가지십니다만은 다 마음을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계신 중인데 한성규 대표가 혹시 자기 주머니를 확실하게 다시 차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열정, 의욕 그리고 당에 대한 뭐 충성 뭐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만은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될 것이고요. 또 서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율 조화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이런 조율과 조화를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두 당이 통합하는 거 외에는 자칫한 방법이 없는데 두 당의 통합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어긋나게 되면. 아마 지금은 이제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에 이제 이견이 좀 노출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등과 배, 한 몸이라고 하는 당, 그리고 모정당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인식은 국민들도 알고 있고 당원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소속돼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당의 협조나 통합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황 대표하고 긴밀하게들 연락을 하셔야 될 거고 뭐 한성규 대표하고도 이제 만나셔야 될 거고 만나서 뭐 속에 있는 얘기들을 편하게 하신다면 그렇다고 또 발표된 명단을 바꾸기도 좀 난감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것은 이제 완전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정이 가능하고 또 재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선숙된 이런 인재 영입을 통해서 또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15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업무 중단을 일단 결정을 했고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투표소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도시가 봉쇄되고 이동이 제한된 우한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사무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선거인이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고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과 재투표 장비, 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서 주 우한 총영사관의 재선거 사무의 중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소는 만들더라도 현지 이동 제한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전국 봉쇄령을 내린 상태. 봉쇄령이 풀리지 않으면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전 국민에게 15일 이동 금지령을 내리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교민도 늘어납니다. 이동 제한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에 교민들 스스로 투표소 방문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재외선거 특성상 투표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 투표소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투표율 하락에 대한 걱정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데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9964님, 정부에서 그렇게 집단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데 예배를 보는 교회들이 있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해주셨고요. 5577님은요. 전주에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전주에 사는데요. 예배를 강행하는 유명 목사도 있습니다. 비상시국인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1138님, 저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제발 당분간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또 어떤 교회는 작아서 뭐 녹화 방송 시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다른 이웃 교회의 방송 예배를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서 나오는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되고, 방법은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9330님은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의 모든 게 멈춰 있는데 공천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한 정치권이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YTN 그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어제 들려드리려고 했던 노르웨이 숲의 너는 꽃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꽃처럼 한 철만